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평범한 삶을 뒤흔든 비극, 그리고 숨막히는 진실. 여러분은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곱게 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 선영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아름다운 그녀에게도 인생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첫 만남의 끝은 아버지의 폭력과 세상의 손가락질이었고, 완벽한 줄 알았던 두 번째 만남은 결혼 후 처절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독박 육아,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유방암 선고.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용기를 내어 던진 선영 씨의 한마디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5년의 별거 생활 끝에 밝혀진 남편의 충격적인 계획. 선영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선영이는 세 딸만 있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이쁘장한 외모 덕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했죠.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이던 선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가야, 아저씨가 사탕 줄게. 잠깐 이리 와볼래? 라며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마침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야, 이 사람아 하며 소리를 질러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 일 이후 부모님의 과보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선영아,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누가 말 걸어도 대답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며 자란 선영이는 밖에 나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낯선 사람만 봐도 긴장하는 소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공부 머리는 없는 편이었지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 생활에서는 소수의 친구들과만 어울렸습니다. 여중, 여고를 거쳐 지방대학에 입학한 후에야 처음으로 진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배 정수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예쁘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매일 과 앞에서 기다리고 수업 끝나면 가방을 들어주고 그렇게 3년 넘게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던 정수의 어머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정수는 장남이야.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고 제사 지내고 우리 종교도 따라야 해. 선영이가 집에 갈 때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애들 낳으면 우리 성씨로 키워야 하고 정수 아버지 회사 일도 도와야 한다고. 친인척들도 만날 때마다 간섭이 심했습니다. 얘는 좀 얌전해 보이는데 살림은 할 줄 알아?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서. 선영이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이 이런 건지 사랑이 이런 건지. 그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설 현장 팀장 민호는 정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거친 일터에서 남자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선글라스를 쓰고 헬멧을 벗는 모습, 작업복 차림에도 묻어나는 남성적 매력. 아가씨, 위험하니까 여기 서 계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보호해주는 모습이 설렜습니다. 선영이는 몰랐습니다. 이 한순간의 설렘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민호를 만나기 위해 선영이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장 점검 때문에 늦습니다 라며 거짓말을 하고 민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 근처 작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선영씨 참 예쁘네요. 그 남자친구는 바보예요 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어머니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수술인데 병원에 와야지라는 언니들의 연락을 받고도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민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원룸에서 처음으로 선을 넘었고 선영 씨가 이제 내 여자가 된 거죠? 라는 말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아, 요즘 너 이상하다.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회사 일이에요, 아빠.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수술 당일에도 선영이는 민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있다가 늦은 밤에 확인하니 가족들의 다급한 연락이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엄마가 수술하는 날 어디서 뭘 했어? 아빠, 저는. 입 닥쳐.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 순간 아버지의 손바닥이 선영이의 뺨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고막이 윙하며 울렸고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쪽 눈 흰자위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서 출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아픈 척 연락하고 일주일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선영 씨,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뭐라고요? 지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선영 씨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 없고 복잡한 건 싫어해요. 그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 얼굴에 상처가 나 출근했을 때 회사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현장 남자랑 바람났다더라. 그래서 집에서 맞고 온 거래. 요즘 애들은 참.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피하는 시선들.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선영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상처가 아물즈음 친구 미경이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대기업 과장이고 아파트도 있고 성격도 좋아. 그렇게 만난 남자가 현재의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말투, 선영 씨 정말 예쁘시네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는 첫 마디부터 다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년간의 데이트는 완벽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제주도 여행, 부모님께 정중한 인사.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선영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지인과 창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선영이는 집 근처 사무실에 격리로 나가며 근근히 생활비를 대야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취업하면서 마음을 잡는 듯 했고 선영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된 선영이는 독박 육아에 지쳤지만 남편이 다시 방황할까 봐 꾹 참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여 전세에서 점점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도 낳고 겉보기에는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독박 육아와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쪽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과 1년여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기이한 행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압박과 경쟁에서 밀린 스트레스, 그리고 아내의 병간호를 핑계로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서재 책장의 위치를 바꿔 자신의 책상을 외부와 단절된 고립 상태로 만들어 놓고 몇 시간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던 아이들에게 자신의 교육법을 강요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의 간병을 돕기 위해 온 장모 앞에서도 처음엔 조심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오래된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편은 선영이가 받은 안보험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선영이에게 상의도 없이 집을 매매하고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합시다. 선영이가 마침내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이삿짐만 넣어놓고는 나는 나가겠다며 아이들과 선영이만 새 집에 남겨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반쯤 실신한 선영이는 시댁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힘든 남편의 입장만 이해하며 선영이를 이기적인 며느리로 취급했습니다. 이미 남편이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선영이는 며칠을 울다 지쳐 잠들고 정신이 들면 다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걱정하며 돌보려 애썼지만
선영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이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것이 선영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절박한 동기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선영이는 다시 정신을 다잡고 항암 치료를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팔이 붓고 음식도 넘기기 힘든 고역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견뎠습니다. 항암이 끝난 후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 나간 남편은 아이들에게 가끔 연락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라도 지내면 매달 생활비는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영이는 단기 알바부터 시작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선영이가 모르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몰락을 경험했던 그는 성공에 대한 강박과 실패에 대한 공포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라는 열등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암투병으로 가족의 관심이 모두 그녀에게 쏠리자 남편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에서의 좌절감까지 겹치면서 그의 분노는 선영이를 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암 환자라고 해서 뭐든 다 용서받을 줄 알아? 남편은 선영이가 일을 시작하자 더욱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돈만 벌러 다닌다며 선영이를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생활비도 불규칙하게 보내며 선영이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의 책임은 모두 선영이에게 떠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나는 피해자다라며 자신을 동정받을 존재로 포장했습니다. 선영이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자 남편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왜 우리 아빠는 없어?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엄마를 원망하며 엄마가 아빠를 쫓아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아이들마저 자신을 원망한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큰딸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는데 병원에서 가정환경의 불안정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영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선영이는 드디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선영이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 암투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근거로 양육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선영이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선영이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선영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 병원의 의료진들이 모두 선영이 편에서 증언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선영이 어머님은 정말 모범적인 부모입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많이 따르고요. 항암 치료 중에도 아이들 돌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선영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들, 경제적 무책임, 가정 방기 등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법정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고 남편으로부터는 적절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가 이상한 말 많이 해서. 엄마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큰딸이 선영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선영은 이제 46살입니다. 유방암 수술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 제안을 받았고 아이들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온실 속 화초라고 불렸던 선영이가 이제는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총량이 있는 걸까요? 선영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젊을 때 받아야 할 고생을 너무 모르고 살아서 한꺼번에 다 받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고생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걸요. 지금도 선영이의 삶이 완전히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고 때로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제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양선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양선영 씨와 같은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